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작년 3월에 첫 발생자가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2200명대를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국민 건강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또 안보 불안이란 또 리스크도 갖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갖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남북 통신선이 복구가 됐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이 장밋빛으로 또 남북 관계를 내다봤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내년 3월 대선 전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김정은의 답방이 있거나 하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런 분석들도 나왔는데 마침 때 맞춰서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통신선을 복구하고 나서 바로 북한 김여정이 이 남북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칵 뒤집혀서 청와대는 우물쭈물하고 제대로 입장도 못 내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침묵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70여 명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정된 훈련을 아주 축소해서 12분의 1로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축소해서 어제 첫 번째 연습 훈련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 통신선을 다시 중단을 하면서 협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이 협박을 시작을 했죠. 자, 오늘도 새벽부터 협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의 행동대장 김영철이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간신문에는 나오지 않고 인터넷신문, 북한 김영철, 남조선 엄청난 안보위기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다. 엄청난 안보위기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다. 북한의 행동대장이죠. 김영철이 또 나서서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제는 김여정이 직접 나섰죠. 조선일보는 일면 톱입니다. 한미훈련 축소했더니 김여정이 나서서 미군 철수하라. 아예 미군을 철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훈련을 12분의 1로 축소해서 시작을 하는데 미군까지 아예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김정은의 위임받았다.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뜻이다. 이 말이죠. 훈련을 시작한 날에 남한 당국자가 배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이 김여정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담화가 위임에 따른 것이다. 김정은이 직접 의중을 담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연합훈련을 지금 터집 담는 김정은 정권의 최종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속내를 드러냈는데 청와대는 예단하지 않고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서 전당금지법을 만들고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 책임조차 묻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김여정이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 아니냐. 완전히 얕잡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 그렇다면은 배신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그동안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자랑삼아 이야기했는데 그 친서 안에서 무슨 언제를 준 것 아닌가. 가령 한미 군사훈련을 내가 못하게 할 테니 걱정 말라 이야기했다든가 아니면 미군 철수와 관련한 어떤 언급을 했다든가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약점이 잡힌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뒤로 숨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을 하는데도 다시 침묵 모드에 또 들어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김정은도 주한미군 이해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 김정은을 만나보니 김정은도 주한미군 자체는 이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김정은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은 김정은의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한 것이 되죠. 그러면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철수 요구가 나오자 또 침묵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또 침묵. 조금 전에 제가 청와대가 무슨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결정하는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태도를 바꿨다면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본 거고, 아니고 정부가 김정은 발언을,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정은 발언을, 그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을 분식하거나 왜곡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느 쪽이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하는 거, 다시 또 침묵을 한 것 아닌가. 자, 국정 최고 책임자 문재인 침묵은 지금 습관화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말을 안 하고 뒤로 숨어버리죠. 조국 사태 때 그랬고, 윤미향 사태 때 그랬고, 윤석열, 추미애 1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벌였는데 인사권자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수방관하는 건지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건지 어쨌든 침묵했죠. 최근에는 김경수, 신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이 되고 이 여론조작 사건,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 후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없다. 청와대 입장 없다. 문재인 입장 없다. 그렇게 나왔죠. 최근에는 또 충북 간첩단 사건, 여기서도 그 중에 일부가 문재인 후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있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 입장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이 주한미군 철수, 김여정의 협박, 여기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어제 이 북한의 협박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또 하나 입 다문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은 것.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문제죠. 자, 형식상으로는 가석방은 법무부가 하지만은 지금 뭐 이 가석방이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 사면 문제와 서로 연결이 돼서 만약에 이재용을 사면을 하게 되면은 그 최순실 게이트 같이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해야 되는, 그렇게 명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석방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은 법무부 장관 박범계 차원이지만은, 박범계 차원도 아니죠. 안에 심사위원이지만은 그 뒤에 실제로는 권력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문재인이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또 이 부분에서도 어제 침묵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법무부에 책임 돌리고 청와대, 문재인, 이재용 가석방의 굳은 침묵. 이 부분도 또 침묵입니다. 법무부에 책임을 돌려버렸죠. 자, 문 대통령, 법 앞의 평등, 그동안 강조했지만은, 청와대에서는 법무부가 결정한 것이다. 입장 없다. 반복을 했고, 그런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정부 인사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한 것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또 진보 진영은 재벌 특혜, 촛불 정신 배신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청와대 입장 밝히고 국민 이해를 구하라. 야, 진보 진영의 그 문재인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보수 진영과. 자, 한겨레도 그래서 보시면은 문 대통령, 이게 진보 진영 안에서 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겨레가 오면에 크게 실었는데, 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책임 넘기지 말고 입장 밝혀라. 침묵하지 말고 입장 밝혀라.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겨레가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입장을 밝혀야 된다. 법무부 뒤로 숨은 청와대 비판 목소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죠. 대통령 결단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왜 법무부 뒤로 숨느냐. 그리고 여당에서도 가석방의 비판 터져나온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 진영 안에서입니다. 대통령 권한인 사명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침묵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다. 자, 이런 말이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데 보수 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문재인 침묵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슬쩍 흘려놓고 가늘만 보다가 이거 아직은 사면할 때가 아니다. 사면을 하면은 이 열성 지지자들이 분열을 하고 또 그 분열을 하는 것이 열성 지지자들이 이탈을 하는 것이 사면을 했을 때 야권이 분열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아직은 덜한 것 같아. 이런 정치적 계산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없던 걸로 하고 그 대신 그 유재용 부회장은 석방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석방 형식으로 내보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 사면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침묵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어서 해명하고 반박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로 개인 신변과 관련된 대통령 개인 가족 문제나 신변과 관련된 그런 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 반론 청구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과거에 문다혜씨 딸의 동남아 이주 문제, 각상도 의원이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고 또 수영 부인 김정숙 씨가 경호원으로부터 수영 개인 교섭을 받는다. 이 기사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하면서 어떤 법원까지 소송까지 했지만은 결국 법원에서 그것이 오보가 아니다. 이런 결정까지 나온 그런 일도 있었죠. 자, 그리고 개인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양산 사저 문제, 경남 양산 퇴임하고 돌아갈 양산 사저가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그런 또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그래서 참 좀 민망스럽고 좀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반응하는 자체가 정말 민망하고 좀스럽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죠. 자, 어제 북한의 위협 그리고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침묵을 했는데 어제도 사적인 일에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일보 8면 아래 보시면은 갑자기 친일 공방 맞붙은 문 대통령과 최재형 친일 공방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문 대통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이에. 자,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의 입장이 나옵니다. 친일 공방에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오마이뉴스 인터넷 언론사 진보 성향 매체죠. 오마이뉴스에서 최재형 전 원장의 조부, 정조부의 친일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 최재형 원장이 최재형 원장의 부친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의 조부가 독립운동을 해서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마이뉴스가 독립유공자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또 조부와 정조부까지 다 이력을 다 조사를 하니 이 정조부가 최재형 전 원장 정조부가 정조 할아버지가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장을 지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조부는 할아버지는 국방헌금 20원을 당시 20원을 헌금하는 등 일제 충성했다. 이런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안민석 의원은 유명하죠. 최순실 때 외국에 숨겨놓은 2조 10조 찾는다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또 그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최재형 전 원장을 겨냥해서 독립운동가 후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한 게 이제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 쪽에서 해명을 하죠.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식인들은 각자 위치에서 고뇌하며 살아왔고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친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조부가
유진 면장을 지냈다고 해서, 그리고 덧붙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 측에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 자, 우리 정조부가 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다. 면장을 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일제시대 때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친일파냐. 이렇게 대받아친 겁니다. 이렇게 되니 청와대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을 하고 했는데, 자,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자,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근 최재형 후보 측이 문 대통령 부친이 함경남도 흥남에서 농업 개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참고로 대통령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 그리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유감 표명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대통령이 말을 했다. 이렇게 되니 최재형 원장이 한 번 더 입장문을 냈죠. 그리고 국민을 토착 왜구로 몰아세워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 여당과 일부 친년 매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해명, 다른 해명할 것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만 왜 굳이 해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침묵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느냐. 자, 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 이야기는 문재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 놓습니다. 거기 어떻게 놓냐면은 부친이 6.25 이전에 북한 지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개장으로 일을 하다가 유엔군이 진주하고 나서 잠깐 농업과장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 부친 이름이 문용현인데, 그리고 6.25 때 6.25가 발발하고 1950년 12월에 흥남 철수선을 타고 배를 타고 거제로 와서 부산에서 정착했다. 거제 난민수용소가 있었죠. 자, 그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방되던 해에 1945년이죠. 그때 부친이 24세였다. 그러니 24세가 무슨 친일을 하느냐, 또 이런 식의 청와대 해명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주장과 문재인 자서전을 연결시키면은 6.25 이전 북한 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했다. 이것은 문재인의 이야기인데, 최재형 쪽에서 일제시대 때 했다. 그러면은 그 연결됐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흥남시청, 흥남시청에서 일을 했고, 그것이 해방이 되고 나서 또 북한 치하에서도 흥남시청에서 일을 했다. 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문재인 자서전 운명에서는 일제시대 때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팩트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친일 논란이 불거졌고, 다른 곳에는 모든 곳은 침묵을 하다가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냈다. 그것이 참 개인 신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마침 오늘 중앙일보 보면은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과 비서실장과 같이 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보수 야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책을 냈는데, 우선 기사 먼저 보여드리면은, 문 정부는 복지제도 파괴자, 국민 표 사려고 퍼주기 기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김병준 전 위원장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국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없고,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 안전망을 위한 혁명. 상당히 길죠. 자, 이 책의 내용은 국가주의를 비판해 온 그 시각에서 이것을 좀 구체화시킨 그런 책입니다.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자, 국가인데
제가 이것을 왜 소개드리게 됐냐 하면은 국가를 문재인으로 바꾸면은 물론 이게 책의 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은 문재인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인터뷰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 국민의힘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양쪽에서.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도 윤석열과 이준석, 신경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 계산만 하고 언론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청년 정치가 낡은 폐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준석을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표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가 일상화됐습니다. 어제는 그 이준석 대표가 대권 주자들을 다 또 불러 모아서 그전에 같이 봉사활동 다 가자. 또 회의하자. 본인이 딱 중심에 서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대선 주자들 13명을 다 불러 모아서 토론회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명이 다 모여서 무슨 토론회를 하겠다는 건지 지지율 30%대가 나오는 사람부터 지지율 0.1% 이렇게 나오는 사람까지 13명을 다 불러 모은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국민의힘에는 경선 주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경선 주자 그 등록은 8월 말 하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경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선거 경선이 아니고 대선 예비 후보를 등록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내 경선 주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내에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경선준비위원회는 당헌 단계에 없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임의로 만들었죠. 거기서 중심으로 또 토론회를 열겠다. 이렇게 하니 또 이준석이 자기 중심으로 이 경선판을 끌고 가기 위해서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뭐 대표 직속에 뭐 금정단을 만든다고 하고 전체 회의를 연다고 하고 뭐 봉사활동 가자고 하고 또 13명 다 모아라. 다 모여라. 토론하자. 자,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충돌을 합니다. 서울신문 보시면은 국민의힘 내주 경선 토론회 강행을 하겠다. 이준석, 윤석열 또 충돌 조짐. 충돌이 일상화됐습니다. 지금 뭐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뭐 1차 컷오프 13명 중에서 1차 컷오프를 15일 날 해서 8명, 그 다음에 2차 컷오프를 10월 8일 날 해서 4명, 그리고 11월 5일 전당대회 열어서 최종 후보 선출 이렇게 나오는데 또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아니 경선준비위원회가 왜 경선 룰까지 말을 하느냐.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경선준비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이 원희룡조차도 그동안 이준석에 대해서 오적이었죠. 근데 원희룡조차도 경선준비위원회 아이디어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에게서 나온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이 13명이 다 참석하는 이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하면은 왜 또 패싱하느냐, 이준석 패싱하느냐, 또 그렇게 이준석이 공격을 하겠죠. 근데 참석할 때는 13명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겠죠. 그래서 1위 초년병 윤석열 당 토론회 딜레마. 자, 이런 딜레마도 있지만 일단은 대권 주자 중심으로 이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표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 계속 논란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최재형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차별화 기회다. 이래서 참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유승민도 참가하겠다. 그런데 뭐 또 다른 주자들은 이게 지금 우리 중심으로 대권 주자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13명이 다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참석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대선을 앞둔 정당은 대선 주자들의 경쟁력을 최우선시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비판도 당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지금 안검의 골이 너무 깊죠. 윤석열 진영 안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를 하나 내보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 위에는 민주당은 지금 막 갈등을 겪고 있어도 제가 어제 그 대들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갈등을 겪고 있어도 일단 정책 대결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 이재명은 기본금융, 이낙연은 국민주치의, 나라가 해주겠다. 이렇게 정책 경쟁도 합니다. 티격태격하지만은. 근데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대표 리스크를 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좀 중앙일보 같은 면에 실렸죠. 말은 안 하지만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발언 때문에 캠프 내 윤석열 캠프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때 이준석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당 행사 보이콧 제안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 봉사활동 하는데 다른 캠프에 원희룡 쪽에서 원희룡도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이에 가서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없다.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안 하고 이 언론 인터뷰, 부산일보 인터뷰를 하다가 그 말 실수하고 사달이 난 것 아니냐. 내 말대로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은 윤석열이 그런 말 실수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말 실수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이제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전제를 하고 내 말 들었으면 내 말 들어서 내가 부르는데 오라고 할 때 왔으면은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보도를 접한 윤석열 쪽에서는 아니 당대표가 대선 주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 그것이 민주당 대변인실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준석이 계속 사석이나 이런 데서 오세훈 서울시장 자꾸 지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어떻게 이럭저럭 하다가 낙마했을 경우에 아니면은 지지율이 떨어졌을 경우에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 때 캠프에 가 있었던 오세훈을 다시 차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넣으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쪽에서는. 그리고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윤 총장이 좀 싸우지 말라 해서 이렇게 꾹 참고들 있었는데 윤석열이 최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번 캠프에다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최대한 나도 참겠지만 계속 이준석에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나도 간단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칼럼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준석 이야기고 이준석의 멘토 김종인의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논설위원 정권 교체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전에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정권 교체의 희망이 보수 진영에 생겼는데 자 이것이 지금 절망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왜? 이준석 리스크, 그 뒤에 있는 김종인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만으로 대선 승리를 장담하면서 싸움 따위로 일관한 김종인과 이준석 압도적 야권 승세가 있었는데 넉 달 만에 사라졌다. 재보선 당시 화합 못 살려면 필패다. 자,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리더라는 자의식 자체가 부족한 듯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내가 당대표가 돼 보니 이준석이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 여당이 5%포인트로 진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4.27 재보선 직후에는 국민의힘만으로 대선 승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서울시장 그때 보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는 여당 후보를 18%포인트 차로 이겼죠. 오세훈은. 그런데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니 오히려 5%포인트 차이로 지고 있다.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이준석 당신 책임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잡는 데 매진하라고 뽑아준 당대표가 기존 대표들이 누렸던 건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투정이나 부르고 있으면 뽑아준 사람들이 좋아할까? 자신을 향한 유권자의 기대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8월 11일 수요일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